근골격 질환과 관련된 그 기본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정의를 먼저 근골격 질환이 뭔가 정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해 요인, 그러니까 발생원, 근골격 질환이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어떤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자세히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는 수준인데 우린 저 수준 말고 저것들을 좀 더 우리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제 그죠? 근거를 관리하시고 그러실 입장이니까 저거보다 좀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차를 띄워놨어요. 배관을 만져요. 막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네요. 어디가 불편할까요? 목, 허리, 어깨, 허리. 응. 맞췄어. 그죠? 근데 5살짜리한테 물어봐도 맞춰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야, 목은 신전이라는 자세가 있는데 신전에는 조금이라도 5도만 돼도 위험한 거더라. 내지는 고위험이더라. 몇 도 이상은.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오해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근골격계 질환이란 용어가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누적 외상성 질환, 그 다음에 뭐 경건한 장애,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다가 정부에서 야, 안 되겠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네. 계속 점차 증가하네. 우리 뭔가 개입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3년도 말에 국회에서 뭐를 통과시키냐? 유해인 주사와 관련된 법규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이제 유예 기간을 둬서 2004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라는 내용의 유해 요인 주사, 즉 근골격계 질환을 현장에서 잘 조사하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법규가 나옵니다. 누구 의미예요? 사업주 의미입니다. 그죠? 사업주 의미로 통과를 시켜요.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막 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용어가 이제 통일돼서 사용되기 시작하죠. 일반 그때 근골격계 질환 얘기를 하면요.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근자가 들어가니까 근육에 생기는 질환. 맞아요? 맞죠? 네 해주세요. 맞죠? 네, 맞아요. 골자가 들어가니까 뼈에 생기는 질환. 맞죠? 네, 맞아요. 맞는데 정답은 아니죠. 그죠?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적인 뭐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새로운 질환이 밝혀졌구나라는 인식이 정말로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보건의료 사업장에 계셨으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지만 일반 제조업 사업장에 계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은 야, 새로운 질환이 밝혀졌구나. 실제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었습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이 2003년에 우리가 계속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했던 질환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골병의 근골격계 질환이다. 그죠? 우리 주변에 비 오고 그러면 맨날 그랬잖아요. 무릎 아프다 빨리 걷더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근골격계는 굉장히 친숙한 질환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활동 잘하셔도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안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현장 계속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활동 잘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근골격계 질환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참 좋은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장의 종류를 막론하고도 근골격계 질환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 없어지지도 않고 뭐로 이거 예방하려고 그래. 그 확률이라든가 내지는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뒤에 그래프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통계가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통계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해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러냐면 미국 같으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인간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그 통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체 산업체 환자 중에 약 30%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합니다. 사고성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전체 산재 환자 중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5%? 우리나라가 그럼 더 건강하냐? 사업장 현장의 질이 더 좋냐? 노동의 질이 더 좋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야,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좀 산업 구조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네. 그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 시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70%가 넘어갔습니다. 미국하고 구조가 유사해요. 산업 구조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미국만 그렇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지금 근골격 질환자 수가 굉장히 축소돼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나 좀 드러나야죠, 그죠? 뭐 산재, 은폐, 엄폐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그래야지 정책적인 개입 또는 현장에서의 뭐 이 경각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드러날 텐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근골격 질환은 많이 천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근골격 질환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를 우리가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공학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6가지 구분하는데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손목에 팔 갖다 내세요. 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 다리는 무릎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6가지 신체 부위라고 그러는데 이 6가지 신체 부위의 공통점이 뭐예요? 관절입니다. 그죠? 관절. 움직이는 신체 부위예요. 움직이는 신체 부위. 즉 근골격계 질환은 아까 그 법에 있는 용어처럼 설명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뭐냐면 움직이는 관절 주변에 있는 모든 신체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환을 총칭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관절 주변에 뭐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라든가 뼈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신경도 지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혈관도 지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절 주변에 있는 모든 신체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아프냐, 근육이 아프냐, 뭐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을 이해하셔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관리입니다. 관리란 용어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관리에는 예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인데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죽지 않는다. 네, 안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현장에서 관심이 떨어져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틀리더라.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두 번째, 보이지 않는다. 그죠? 이 내부 쪽에 뭐 혈관이 아프냐 뭐 이러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다. 뒤에 설명드리고. 조기 발견이 어렵다. 그 다음에 완치가 어렵다. 재발이 쉽다. 증상이 다양하다. 이런 특징들을 요약을 하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새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산재 신청을 해요. 업무상재 질병 신청이죠. 질병으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질판위도 열리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인증이 이렇게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팠던 사람이 또 신청하는 뭐 대부분은 아니죠. 대부분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땡땡 자동차에서 막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산재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해갖고 잘 인정이 됐네? 네. 요양을 한 3개월 정도 받고 복귀를 했는데 또 뭐예요?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사회가 전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던 작업을 아프든 뭘 했든 뭐 어딜 나갔다 왔든 그 작업으로 또는 이직을 하더라도 그런 직종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퇴임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저는 관리를 2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장 차원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골격 질환은 1기, 암처럼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옆에 조합원들이 이제 나 무릎이 아픈 것 같아. 아, 그래? 일로 와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기는 하나도 안 아픈 거고요. 자, 1기는 이제 좀 아픈 단계예요. 근데 아픈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딱 줄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신체 부위를 사용할 때만 아프구나, 통증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땡 하고 쉬는 시간 종이 쳤어요. 우르르 나갑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죠? 뭐 어제 드라마가 어쨌네, 뭐 낚시를 갔는데 이만한 상어를 잡았네, 뻥치고 있네,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땡 하고 또 다시 이제 복귀하죠. 작업을 하러 복귀를 하는데 5분 됐나?
어깨 아파. 나 이 작업 못하겠어. 어깨 아픈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시키 봐라. 드라마 얘기할 땐 신나게 떠들더니 이거 작업하기 싫어서 뭐 하냐? 꾀병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근급회전의 일개의 특징이 그 신체 부위를 사용할 때만 아픕니다. 자, 여기서 질환이 발전을 해요. 2기로 넘어가요. 2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신체 부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통증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기랑 다르게 신체 부위. 그리고 3기까지 가면 어떤 상황을 발생하냐? 통증학에서 15배 정도의 통증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 잠하고 비교를 합니다. 잠들기가 힘들어, 아파서. 그 다음에 잠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 들었는데 잠자다 깨. 네. 이 단계는 저희가 3단계 정도로 구분합니다.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단계. 그래서 1기, 2기, 3기가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관리를 실패하셨던 분들, 즉 이 3기 이상에서 우리가 4기까지 구분하면 4기는 장애가 남는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제가 병원에 10원에 있었다고 그랬죠? 대부분 잘 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 참아요. 생각보다. 난 놀랬어. 그렇게 잘 참는지. 손에 뼈가 막 문드러지는 데서 참다가 오시는. 그래서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처방을, 연기 1기 처방을 좀 내려주시면, 연기랑 1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연기나 1기는 지금부터 좋다고 하는 운동, 좋다고 하는 스트레칭, 매스컴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다 따라 하셔도 돼요. 대신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뭐? 꾸준히, 습관적으로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기다라고 손드신 분이 대략 많이 보면 한 10명 정도 지금 10명까지는 안 돼요. 한 6, 7명은 넘으셨어요. 하여튼. 그 정도 손드셨는데, 자, 이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치료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2기 정도 된다 그러면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나 앞으로 내 이 작업을 10년 더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어떤 스트레칭 해야 돼요? 그거 알아보시는 겁니다. 진료비만 있으면 돼요. 15,000원, 12,000원 이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운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좀 받으시랍니다. 나한테 맞는 스트레칭 운동, 나 앞으로 15년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걸 알아서 스스로 관리하라는 입장에서 진료비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자, 3기는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오셔야죠. 이제 이분들부터는 이제 뭐 정밀 검사도 들어가고 사실 그렇습니다. 비싸죠? 뭐 CT 찍고 막 이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들을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들도 현장 문진 갈 때 이 표를 사용하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번 진단해보고 여러분들의 동료들도 한번 진단해주고 이럴 때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근육계 질환 어떻게 발생하나라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왼쪽은 작업 특성 요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작업 통제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요새 사회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큰 화두가 돼 있죠. 여기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많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 유해인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유해인 조사의 목적은 보통 요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이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 개인적인 관리할 때 본인의 작업도 판단해보자 하고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반복성. 무리한 힘. 정적인 특성. 요 4가지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이 4가지는. 이거 이외에도 날카로운 면의 접촉이라든가, 그 다음 진동이라든가, 추운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유해인 조사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요 4가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보통 그거에 초점에 맞춰서 유해인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내가 하는 작업 중에, 또는 반복성 어느 정도 되는지, 정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무리한 이 힘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낱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 이외에 직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근골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죠? 실제로 이건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녹색창에다가 근골격계 질환과 사회 심리적 요인 이렇게 다 치면요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뭐 직종에 따라서 막 나옵니다. 뭐
물리치료사부터 시작해요. 물리치료사가 제일 첫 번째 나올 거예요 아마. 여하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많은 사업장에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골격 질환을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종합적인 관리, 종합적인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 얘도 평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대부분은. 대부분 안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느 병원이든 뭐 사업장이든 종합적인 근골격 질환과 관련된 추후에 여러 가지 뭐 재현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회심리학 요인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사실 현장에서 가고 너 직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보통은 설문지로 대체를 합니다. 설문지. 여러분들도 유hen주사가 이번에 잡혀있든 내년에 잡혀있든 그런 걸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근골격 질환과 관련된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설문지 적어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아무 설문지나 넣으면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야, 이거 누구 허승무가 개발했어? 아유, 이런 거 어떻게 해? 그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많이 하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 그다음에 그런 설문들이 표준화된 설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무 스트레스죠. 그죠? 직무 스트레스 이외에도 감정노동, 수면장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설문지. 표준화된 설문지는 비교하기도 좋아요. 그걸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사업장은 이 정도 결과 나왔는데 우리는 이 정도다. 이런 식의.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표준화된 설문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해보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조사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hen주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법이 있는데 소개만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사업주 의무를 부과한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VDT 작업 우리 사업장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쭉 한번 직무 스트레스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고요. 고시도 있습니다. 고시도 한번 읽어보세요. 유hen주사 지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번호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2020년 또 따로 나왔는데 저 포샵코드 번호가 좀 바뀌었지 저 명칭으로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hen주사 지침은 뭐냐면 유hen주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꼭 읽어보시고 유hen주사 참여. 자, 저기서 저 지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업자 참여입니다. 유hen주사는요, 작업자 참여가 보장된 조사예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회사 자체적으로 우리 유hen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갖고 오면 그거는 고발하면 고발됩니다. 왜? 법에 써있거든요. 지침상에도 써있어요. 작업자 참여를 꼭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작업자가 일일이 다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합의 대표라든가 안전보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다 지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자세가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아까 4가지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반복성, 정적인 특성, 무리한 힘. 이 4가지라 그랬는데 이 중에서 자세가 가장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손목이든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신체 부위가 순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너 굽혀봐 했을 때 굽히는 그쪽 방향이 굴곡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목 굴곡해봐. 목 굽혀보세요. 여러분들 목 굽혀보세요. 그래요. 그쪽이, 인사 잘한다는 이쪽이 굴곡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굴곡의 반대가 뭐예요? 신전이에요, 신전. 뒤로 젖히는 거겠죠, 그럼? 이 신전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관절을 표현하는 굴곡 신전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뭐냐면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이 있어요. 목 회전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몇 분이 하셨는데 요겁니다. 요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 회전은 뭐냐면 몸의 가운데 신체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걸 회전이라고 해요. 그럼 허리 회전도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몸 중심선을 기준으로. 회전이에요. 그리고 회전이라는 용어 말고 또 하나 나오는 용어가 이제 뭐냐면 측면 기울임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신체 중심면에서 움직이는 건데 목을 측면 기울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까처럼. 이게 측면 기울임. 그죠? 대부분의 책들이라든가 인간공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찾아보시고 이러실 때를 대비해서 어떤 방향인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인부터는 좀 쉽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반복성입니다. 반복성은 쉬워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탑워치만 하나 있으면 돼요. 1분당 몇 번 반복하나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신체 부위를 반복하냐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신체 부위마다 반복성의 기준이 틀려져요. 손목이라든가 팔꿈치는 분당 10회입니다. 10회. 그런데 어깨는 2.5회예요.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 다 보세요. 자, 제가 이쪽에 있는 어떤 제품을 이렇게 앞으로 갖다 놓는 작업이에요. 근데 작업을 이렇게 하네요. 자, 어떤 신체 부위 반복이 분당 8회 한대요. 반복성이 있는 작업이에요, 없는 작업이에요? 분당 8회. 분당 8회. 자, 이게 어깨 반복으로 보면은 반복성이 있는 작업이죠? 분당 2.5회 이상이니까 분당 8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팔꿈치 반복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반복성이 없는 작업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네, 반복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근육이 사용되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거기서 보시면 이거는 어깨 근육이 움직이고 팔꿈치 근육은 없고. 자, 팔꿈치 반복은요 단순해요. 뭐밖에 없어요? 망치 작업밖에 없어요. 킬검의 이제 그 기준에 보면 신체 부위마다 틀리니까 어떤 신체 부위냐만 좀 유심히 보시며 그리고 스탑워치만 있으면 충분히 반복성이 문제가 있다. 없는 수준이다.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면 쉬워요. 자, 이거 다음 것도 쉽습니다. 정적인 동작. 정적인 특성도 1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적인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즉 어떤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너 그 손목 부위에 정적인 특성이 있어. 위험해. 근육개질환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1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반복성도 1분 기준으로 체크를 했잖아요. 그죠? 정적인 특성도 1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다리 부위를 평가를 해볼게요. 이분 한번 이러면 5분 정도는 이렇게 용접을 하신대요. 이 자세로. 다리 부위에 정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 급식하세요. 배식을 하시는 분이 다리 부위 안 보이긴 하지만 뻗어져 이렇게 서 계시겠죠? 이러면서 이렇게 안 움직여요. 다리. 1시간 동안 안 움직인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분은 다리 부위에 정적인 특성이 있어요? 얘는 없어요. 왜? 아까 1분 이상만 되면 정적인 특성이 있다며. 근데 왜 없다 그래? 여기서 보시면 전제 조건이 불안정한 작업 자세일 때만. 편한 자세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1분 이상 있었다 그래도 정적인 특성을 안 본다. 그래서 정적인 특성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될 때. 자, 이분은 불안정하잖아요. 쪼그라앉잖아요. 저희가 인간공학에서 한 2가지 자세는 거의 평가 안 하고 고위험을 매길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쪼그림 자세. 요즘은 옛날에 화장실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5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침을 바르고 이렇게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쪼그라앉는 자세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신체 부위마다 1분 이상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이거는 정적인 특성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작업입니다. 그 신체 부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무리한 힘을 사용할 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무거운 거나 들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밀거나 당기거나 할 때 힘 쓰죠? 또 하나는 공구 사용 같은 거 할 때 힘을 씁니다. 드라이버 돌리거나든가 이런 거 할 때 크게 이제 작업에서 힘을 쓴다는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들기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들기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거 많이 들어요. 그죠? 제가 수술실 무슨 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형외과 세트인데 굉장히 무겁던데 그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수액통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무거운 거 들기 작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1인당 들 수 있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일까요? 권고 기준이죠. 법으로 강제 기준은 없어요. 우리나라 권고 기준으로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지 말아라 그러고 있어요. 한 명이 드는 무게 몇 킬로예요? 15, 20 좀 더 써요. 그렇죠. 25kg입니다. 25kg 이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이 취급하거나 작업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들어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량물 얘기를 하는데 중량물이라는 기준은 몇 킬로그램 이상을 얘기를 할까요? 5kg입니다. 5kg? 작업 상황에 따라서, 작업 조건에 따라서 5kg부터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작업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제 들기 작업 관련돼서 위험하다 이런 기준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중량물이라는
네, 중량무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2kg, 3kg짜리는 이게 포함된다 안 된다? 이 기준에 포함 안 된다. 중량무리 기준으로 보면 자 통상적으로 작업자의 무릎 높이 우리나라는 약 50cm 정도를 봅니다. 50cm. 그 다음에 170 이상에서 취급되는 경우 이때를 우리가 들개 작업에서 위험 작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무를 5kg만 돼도 아 저런 작업은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제 키가 딱 170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현장에서 측정할 때 이렇게 대봐요 제 키를. 그래서 요거보다 넘는지 안 넘는지. 그래서 170 이하, 50cm 또는 무릎 높이 이하에서 취급되는 것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요 아래 두 개는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국제 기준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뭐 반복상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자세의 기준, 그다음에 이 기준도 다 국제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 두 개는 경험적인 저희 연구소의 경험적인 기준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밀기, 당기기, 대차와 관련된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업도 소개를 이 작업도 요거 이상이면 위험하다. 즉 대차에 1000kg 이상 담지 마세요. 그러면 위험한 작업이 됩니다. 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기준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왜? 작업 환경에 따라 너무 틀려지는 거예요. 바닥이 경사로냐 아니면 요철이 있냐 뭐 바퀴 크기가 이만하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위험성의 기준이 너무 틀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푸시풀 게이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밀어보면 미는데 소요되는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23kg이 넘느냐 23kg 포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해서 위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위험과 관련된 기준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밀기 당기기는 실제로 해봐야 된다. 측정해봐야 된다.